전쟁이 만약에 한두 달 안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러시아 제재는 철회될까요? 더 심화될까요? 심하면 안 되겠죠. 저는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되지 않고 상당히 더 심화될 거고 향후 10년에 아주 박 터지게 아주 싸움이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질 거다 보는 겁니다. FICC 리서치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리서치 센터장. 네. 이런 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저는 이제 FICC를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네네. FI는 Fixed Income,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주식 빼고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CC는 이제 Currency, 환율. 그다음에 Commodity, 원자재. 그러니까 뭐 회사채, 그다음에 다른 나라 투자할 때 환율. 네. 그다음에 요즘 금융기관들이 많이 하는 대체 투자, 글로벌 인프라, 글로벌 리츠,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실은.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투자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네. 주식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금융 투자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자산의 관점에서 금융의 어떤 움직임을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파트에서 좀 궁금한 것들. 네. 외환이라고 하니까 요즘 환율이 네. 며칠 전에 1250원도 돌파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한 1240원인가 얼마쯤 됐던 것 같은데 네.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게 우리나라 투자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환율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반기에는? 환율이 안정화된다기보다는 해외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많이 약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혹시 나중에 이게 원화가 강세가 되면 손해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해외 투자하기가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환율이 막 강세가 돼서 1,100원 됐다. 이러면 워낙 강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거보다는 해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훨씬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뭐 이렇게 약세가 되는 게 뭐 안 좋다 좋다 이렇게보다는 옛날에는 외환위기 때문에 환율이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또 외환위기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환율의 상태에 따라서 해외로 더 많이 나가고 아니면 국내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환율은 일단 뭐 미국이 금리를 상당히 빠르게 올리고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연말까지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투자의 시기를 길게 보면요, 뭐 한 5년 뭐 이렇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강세가 되면은 한 1,100원 정도, 약세가 되면 1,300원 정도 이렇게 1,200원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1,100원대 되면은 해외 투자 많이 좀 해보시고 해외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다음에 1,200원 넘어가면은 조금 국내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외 쪽이 되게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1,240원, 50원이라도 해야죠. 환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율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섞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 차이랑 환율의 이게 그 애매한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어떨 때는 가자 하고 어떨 때는 말자 하고 어떨 때는 애매하다. 어쨌든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환율만 기준했을 때는 어느 구간대에서는 어느 주식이 어느 나라가 더 유리하고 이제 그거 말씀해 주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전에 내신 책이 인플레이션 이야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우리는 디플레이션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그럼요. 있는 거고 연준이 사실 요거 잡으려고 요거 잡으려고 지금 금리를 3월 달에 0.25bp 올렸고 지금 5월 달에 50bp를 생각을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는 하반기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네, 이게 실은 작년 3월에 나왔으니까 지금 가장 핫하니까 이 타이밍 맞게 잘했죠. 아, 그렇죠. 이게 만약 디플레이션 이야기였으면 이제 커리어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저 선배님 한 분 이거 디플레이 해가지고 저랑 반대적인 입장이 있었고,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급등한 이유가 원래 예상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요? 요거요?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지정학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혼합된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연준이 작년에 예상했던 경로로 가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이 지정학적 이슈가 확 부각되면서 지금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급등 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2분기가 4월, 5월, 6월이 집중될 것 같아요. 이 금리 상승. 자, 금리 인상은 아니고,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이 이번에는 한 50bp, 다음은 뭐 75bp 이렇게 예정대로 인상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시장은 먼저 움직이죠. 매일매일 움직이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빨리 올라가겠네? 그러면 미리 올라가 있어요.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왜 그러냐면 작년 말에 또는 올 초에 연준 또 월가 우리 애널리스트들 예측한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 각국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온 시점이 3월 그리고 4월까지. 그러면 정부의 대책도 이것만큼 강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먼저 나오고 뒤따라 나오고가 3, 4월에 나왔고 그렇죠. 4, 5월에 나오면서 2분기에 집중되는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오늘 정치 경제로 이 상황을 좀 설명하자는 거니까 네. 올해 11월에 미국이 그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3분기하고 4분기는 좀 지켜보겠죠.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떤지 잘했나 우리가 아니면 좀 못했나 좀 더 해야 되나 그러다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네. 한 11월, 12월쯤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 좀 더 올려야겠는데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고 지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래서 경제만 갖고 전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급등했고 네. 이 문제를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응이 같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같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땅돈 힘. 네. 책 제목이 땅돈 힘으로 나온 거, 요 책 뭐, 센터장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르는 분은 부동산 책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땅돈 힘은? 지리적인, 이 지정학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요. 땅. 정치, 경제, 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인데, 지리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머니 플로우가 많이 움직여지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권력 관계가 결정지어지는 실은 지정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여기 반영시킨 것들인데요. 네. 석사 전공이 이제 정치 철학하고 국제 정치 이쪽이라서 네. 이 접근 방법 자체가 실은 좀 특이하긴 한데요. 그렇죠. 학사는 또 한문학하고 예, 럭비공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경제 중심적으로 금융 투자를 한 40년 동안 설명해 왔는데 네.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경제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측면, 네. 그다음에 정치 경제, 그다음에 생각의 차이, 정치 철학 이런 것들로 이거 설명하지 않으면 지금의 각국이 왜 분란이 생겼고 이걸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무지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새로운 툴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정학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정치 한 측면, 네. 그다음에 경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측면, 네. 그다음에 생각의 차이라는 정치 철학적인 측면, 네. 요 세 가지 이론을 더 가미해서 네. 금융 투자를 분석을 해보자. 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한 제시를 한번 해본 거죠. 지정학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이야기 이제 빠질 수가 없는데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진짜 이유는 뭔가요? 사실 저는 이제 언뜻 지금 이제 이렇게 장기화가 조금씩 되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건 네. 러시아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경기 침체로도 가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러시아가 얻는 것들이 생각한 것보다 과연 많이 있을까라는 뭐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근데 뭐 얻는 게 없으면 또 러시아도 이런 걸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뭐 이런 갈등 이렇게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푸틴의 침략 야욕 그럴 수 있죠. 팽창주의적인 그게 러시아가 원래 약간 팽창주의적인 성격을 네.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워낙 땅이 넓은데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이걸 지키려면 계속 나가야 돼요. 그것도 실은 지정학적인 어떤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네. 이 갈등은 정체성의 충돌이다. 그리고 가치의 충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서구적인 가치 인권과 그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이런 것들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이 전 세계 보편적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그 사람들은 러시아는 일단 그거는 서유럽의 가치고 우리 러시아는 유럽과 다른 독특한
독특한 문명이기 때문에 유럽과 경쟁하면서 큰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갈 거야. 네. 신유라시아주의라고 하는데 러시아 내부에서 옛날에 이렇게 유럽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피어트르 대제 같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야 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종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방 종교회죠. 로마 캐톨릭하고 달리 정교개혁 이후의 모습들은 이 동방 종교에는 십자가 형태도 좀 틀려요. 네, 뭐 발목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로마보다 동방 종교에는 특히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이후로 이 로마의 정통성이 동방 종교로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유럽은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이고 네네네.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 너무 그거 위주. 이쪽 동방 종교와 이쪽은 공동체주의적입니다. 집단주의적이에요. 네. 그래서 무지하게 보수적이고 네. 전통과 어떤 가족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양을 강조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 동양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시해하고 아버지가 좀 잘못해도 그렇죠. 자, 이런 문화를 여전히 갖고 있고요. 동성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런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네. 서유럽은 실은 너무 개인적인 걸 강조하고 물질 문명에 타락한 문명이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슬라브주의이기도 하면서 우리끼리 유럽연합과 다른 이런 유라시아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게 CIS죠. 러시아와 CIS로 구소련 국가 중에서 저기 유럽연합에 편합되지 않은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인 발전 경로로 가야 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 문화 할 것 없이다. 서유럽의 이런 정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야 돼. 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특히 이제 푸틴이 도대체 뭘 두려워했을까 사람들이 나토의 동진? 우리가 보기에 나토가 러시아한테 미사일을 쏘겠어요? 멀쩡한데? 아무 일 없이?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은 사드가 여기 배치되면은 언젠가 우리를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쏠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우린 방어로만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왜 그런가 하면은 정치 체제가 달라서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실은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라고 그러죠. 그죠? 자, 푸틴이 일단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나토의 동진으로 뭐 미사일 이게 아니고요. 네. 색깔 혁명이죠. 오렌지 혁명, 뭐 저기 우크라이나에, 그다음에 뭐 조지아의 무슨 색깔 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서구식의 그 문화들이 이렇게 이 러시아와 이 주변국으로 전파되고 하는 것들, 스며드는 것들이 그러면은 이런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스타일을. 그렇죠. 자, 그게 실은 제일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지난 1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바로 들어가서 진압하고 나오죠. 이 유라시아가 우리끼리 이렇게 가야 돼. 자, 이걸 고집하고 있는. 그래서 러시아는 자, 이거 원래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만든 지 29년밖에 안 돼. 30년이 안 돼.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예전에 한 300~400년 동안은 한 나라로 살았죠. 오랫동안 독립을 했던 나라도 있었지만 네. 자, 이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원래는 다 우리 거였어. 다 하나였어. 자, 그러면서 역사적인 정통성 이거를 강조하고 실은 침공을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1990년도에 소비에트가 분할되고 자, 러시아로 이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전환할 때 너무 정신이 없고 그때 우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잊고 있었는데 힘을 다시 회복하고 보니까 자, 다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 원래 우리 거였고 지금 나라 만든 지 30년밖에 안 되고 자,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미국처럼 무슨 소리야? 1991년에 탈냉전 시작할 때 이미 게임 끝났어. 국가적인 영토적 완결성을 갖고 있고 근데 너네가 지금 그런 이유로 여기를 침공했다. 그거는 기존 국제 질서를 붕괴하는 네. 이거는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 러시아에서는 그 룰 누가 만들었어? 미국 네가 만들었잖아. 인정할 수 없어. 각자의 방법에서는 네. 기준에서 맞는 거 아닌가? 각자끼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죠. 너네 그렇게 해. 뭐 너네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국제 관계에서는 이게 힘의 충돌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부각되면서 실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국가이 넘어갔을 때.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83% 나오는 이유. 지금도요? 네. 전쟁 끝나고 더 올라갔습니다. 전쟁 때문에 더 올라갔죠. 일단 그 사람들이 미쳤냐? 아니요. 그냥 멀쩡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 정부 측에서 네. 좀 이제 이 투표를 조작이라든가 해서 인위적으로 올린 거다. 실제로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네.
83%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게 그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러시아 사람들은 결국 푸틴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가냐. 지금의 미국과 이쪽은 완전 선이고 푸틴과 러시아는 악이잖아요. 선악의 구도. 근데 정말 100% 선과 100% 악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거 전혀 이해 안 하고 그냥 데이터로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더 큰 나라가 있는 게 바로 중국이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그런,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 거야. 근데 옛날에 힘이 작을 땐 괜찮았어요. 작은 나라일 때.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세계 넘버원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 그냥 니네들끼리 할 때는 괜찮은데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막 밖으로 팽창하려고 그래. 이게 그전에 이제 사이즈가 크지 않을 때는 놔뒀었는데 거기서 돈 벌 수도 있고 막 했는데 커지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서구가. 미국과 유럽연합과 등등이. 그래서 지금 이 갈등 구조가 권위주의 국가 대 이게 점점점 커지고 있고 이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위협을 느낀 서구 국가들 간의 심각한 가치의 충돌. 그러면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중국에서 한다면 중국은 어떤 것들로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중국은 이제 제일 큰 게 먼저 대만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대만 원래 우리 거잖아. 그렇죠. 중국이 이제 시장 개방화되고 이제 세계 체제 들어오게 되면서 기대했던 거는 덩시어핑이 앞으로 어떻게 누가 알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홍콩처럼 또는 대만처럼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화되고 구조도 좀 바뀌고 정치체제가 바뀔 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뒤로 갔죠. 홍콩이 중국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홍콩이 문제가 되는 거죠. 홍콩이 왜 갖고 막 싸우느냐, 인권과 막 이런 얘기가 지난 30년 동안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미국이 말로만 하고 별로 액션도 안 하고. 그때는 중국이 작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커지면서 홍콩에 대해서 거의 서구의 생각과 정반대로 갔고, 이게 자, 대만 등등을 통해서 만약에 2049년에 중국몽을 얘기하는데요.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 중국 공산당이 계속 지배하는 조건이에요. 일당으로. 그런 조건 하에 넘버원이 되면은 아마도 다른 나라들이 정치체제가 중국식으로 많이 변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넘버원의 정치체제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자유민주 정치체제를 갖게 됐나요? 미국이 전쟁에서 이겨서 2차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다 그냥 따라한 거죠. 그 다음에 그 힘을 갖고 그런 시스템이 괜찮아 보이니까 자꾸 따라한 거죠. 전 세계들이 벤치마크로. 만약에 세계 넘버원이 그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게 아니고 몇몇 관료들이 계속 반복해서 선거 없이 지들끼리만 해가지고 갈 수 있다면 시스템이 뭐로 투표해?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어떤 효과적인 통치체제를 못 만들어내는데 차라리 저렇게 하는 게 낫지라고 움직일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앞으로의 싸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도 이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렇게 되면 중국이 이제 세계 넘버원이 되면 서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권, 자유, 민주주의, 가치들 이게 엄청나게 퇴색하고 후퇴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요. 정치적이고 정치 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거를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이게 밥 먹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회에 살게 되느냐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돌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심해질 거고, 이유가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라고 한다면은 타협을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자.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논리고 정치 철학적인 논리이면은 안보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눌러야 돼. 그래서 이게 트럼프 때부터 시작된 건데 트럼프가 이걸 하도 먹다 보니까 이 얘기들이 잘 퍼지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바이든도 자 트럼프가 다 못했는데 잘한 거는 그거 하나. 이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지지가 되게 높죠.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적인 문제, 정치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편가르기도 무지하게 심해질 거예요. 그게 실은 우리가 한 30, 40년에 봤던 냉전도 실은 비슷한 논리였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을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신가 투어 2018년에 할 때부터 단순한 트럼프의 중간 선거용으로 이렇게 중국을 때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세상은 완전히 편가르기로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코로나로 가속화가 붙은 거죠. 한마디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그런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생길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더 커질 가능성. 편가르게 된다는 건 어쨌든 편이 그렇죠. 확실히 나뉘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가치의 충돌로 봤을 때는 네. 이거는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러우 전쟁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제 강도 높여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 세계의 경제는 좀 어떤 영향 좀 받을까요? 일단은 침체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네. 경기는 둔화되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폭등합니다. 네. 폭등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네.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날까? 평화에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초점을 여기가 아니고요. 네. 바꿔야 돼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언제 끝날까? 언제 어떻게 될까? 제재입니다. 중요한 건 전쟁이 아니고요. 네. 제재예요. 왜요? 전쟁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장이 크게 움직인 날을 한번 보세요. 전쟁을 한 날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아이고, 야, 트럼프란다. 푸틴 전광석화처럼 또 조지아, 와, 크림반도처럼, 야, 참, 이런 뉘앙스가 컸죠. 그래서 시장은 금방 끝나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바이든하고 유럽연합이 그 러시아에 대해서 초강력 제재를 했죠. 스위프트의 은행 자금 국제적으로 결제하는 거 동결, 중앙은행 자산 동결, 막 이렇게. 그래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버렸어요. 뭐지? 이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네. 경기 둔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푸틴도 몰랐을 거야, 아마. 스위프트를 할 거라 생각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었던 거의 없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장이 싫어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까봐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역사적인 되게 중요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은 경제적인 논리가 우위였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이거나 제재 못한 거죠. 그런 제재를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 좋을 거를, 엄청나게 안 좋을 거를 알면서도 강력한 제재를 정치적이고 지정학적 논리에 의해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아까 탈냉전 이후에 만들었던 30년의 질서를 네. 심각한 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안 돼.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인플레, 뭐 경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질서 자체가 정치 질서, 국제 정치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안 돼. 로 이게 위에 올라와 버린 사건이에요. 네. 지난 탈냉전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이라든가 등등등 이것들이 이 위에 올리는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존 탈냉전 이후에는 9.11 테러가 나도 이라크 전쟁을 들어가도 바이 찬스. 별거 아니야.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 그게 아니야.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로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은 지난 30년 동안을 우리가 야 이제 뭐 냉전도 끝났고 하니까 이제는 앞으로 뭐 평화롭고 전 세계가 무역으로 하고 할아버지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전 세계 뭐 엄청 편하게 그냥 뭐 왜 역사는 진보한다 이게 나온 거야. 맞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역사가 진보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하고 뭐 거의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난 30-40년밖에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틀 안에 갇혀가 있다 보니까 경제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90년 전에 이런 상황들을 쭉 보니까 그때는 아주 복잡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에 소련에 투자합니까? 중국이 공장 어떻게 세워요? 그쵸. 베트남에 못 가잖아. 막혀 있고 갈등 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차선책으로 가야 돼. 근데 30년 동안에 그런 게 없었던 거지. 그냥 무지막하게 싼 데라면 어디든. 근데 지금 다시 그런데 가면 안 돼.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냐? 아니요.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지난 30년이 이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야가 좁아진 건데 다시 이게 거치면서 옛날로 가는 정치 경제와 지정학과 이런 생각의 차이가 심각하게 갈등을 보이는 상황으로 다시 가는데 그 양상이 좀 틀려진 거죠. 뭐냐면 이제 사회주의대 이런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에 관한 요 얘기를 아까 제가 정체성의 충돌이라고 그랬죠. 우리 우리식대로 살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 생각이 다른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9.11 때 있었던 이슬람.
이슬람 근본주의, 또 이란의 신정 정치 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식대로 할 거니까 건들지 마. 일단 걔네들은 그쪽은 힘이 막 엄청나게 세가지고 제국으로 가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의 문제로 좀 고쳤지만, 자 러시아와 이제 중국은 전 세계로 지금 퍼뜨리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문화의 확산이 충돌로 가는. 그래서 이거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오래전에 한 사람들이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사멀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앞으로의 전쟁은, 갈등은 국가와도 있지만 실은 문화 간의 문명의 충돌이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과연 서구의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은 보편적이냐라는 질문을 해요. 우린 그 안에서 늘 있기 때문에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실은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과 그 유럽연합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선, 그리고 정말 반대는 악, 이렇게 보기 좀 애매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물론 우리는 그게 훨씬 더 익숙하고 또 우리 생각에는 최소한 이렇게는 가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인권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거를 찾아서 이제 특수성과 보편성을 비교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저쪽의 얘기도 뭐 어느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면서 가자는 건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특징이, 서구가 만든 지금 사회, 미국 사회, 유럽 사회가 만점인 사회는 아니잖아.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단 서구가 만든 이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은, 서유는 미국과 유럽 등등은 개인의 자유와 그 권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실은 서구의 공리주의 막 이런 것들이 그거죠. 이기주의하고 좀 틀린 게,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아담 스미스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하는 것들을 총합으로 묶은 것들을 이제 사회 구성의 기초 원리로 보는데, 여기에서 어떤 개인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조금 손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공리주의고, 이기주의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 것만 할 거야 라는 이기주의인데, 이게 서구의 이 공동체를 위한 이 공리주의는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원자화돼 있고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공동체보다는 충돌했을 때 항상 개인의 권리가 우위인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서구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것들을 이런 문제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서구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정치 철학적인 논의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등등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스티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서구의 전통적인 개인주의적인 이런 사상에 더해서 공동체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좀 조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너무 개인의 권리와 이것들이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아까 러시아도 그렇고, 자, 중국도 그렇고, 이쪽에서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쪽 사회가 완벽한 사회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실은 애매하고, 이 사람들의 주장이 나름대로 먹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정치 철학 지금 뭘까요? 공산주의인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공산주의로 지금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보다 중국 공산당이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이제 리드하는 사람들은 이 이념이라든가 어떤 사상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이게 사람들이 투표해서 만든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 사회주의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지금의 이 중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의 이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정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차용한 게, 옛날에 자기들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렸던 그 공자를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사회주의의 어떤 공동체적인 성격 플러스 신유학의 공동체적인 성격, 특히 권위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그 이데올로기들. 우리가 전통 사회를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근대화되기 전에 거의 유학이 그 보편주의적인 질서였잖아요. 삼강오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되게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죠? 그런 전통적인 질서 하에서 권위주의를 옹호했던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그게 실은 노노나 맹자나 여기 있었던 원래의 그 유학은 아니에요. 제가 전공이 한문학이어가지고 전공이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 비교하는 거여서
처음에 그 원시 유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한 무제 때 동중서가 이데올로기 통치를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삼강오론을 실은 제시한 건데요. 그러니까 통치하기는 딱 좋죠. 아까 왕은 또는 대통령은 아버지야. 어디 아버지? 아버지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서구에서는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국가기구의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동양에서는 유학에서는 가족의 확장 이런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질서들이 되게 더 촘촘하고 그리고 굳이 내가 투표를 통해서 내 일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질서를 옹호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서구에 갖고 있었던 어떤 개인주의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주의적인 것을 가미하는 이런 형식이 중국은 우리는 원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너희처럼 1인 1표를 가지고 자 대표를 선출하는 이런 보통 선거 이런 거 안 해도 돼. 우리는 인권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말이 통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고 아까 러시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인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실은 그래서 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중국이랑 살아봤잖아. 그 상황에서 5,000년 동안 같이 살아봤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한 100년 동안은 미국이랑 살아봤잖아. 근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특히 우리 초기 정부들이 이 권위주의 정부들이 군사 정권들이 했던 얘기 아시아식 민주주의는 우리가 개발 독재를 좀 더 오래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거의 경험했었고 그게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민주화됐고 하니까 우리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실은 중국한테도 코치를 할 수 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구에서 지금 G7 플러스 알파로 또는 민주주의 동맹 이래서 자, 그 미국과 유럽연합과 일본은 뭐 옛날부터 포함됐으니까 등등해서 한국을 자꾸 껴넣으려고 하고 이쪽으로 자꾸 오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이 경제 발전을 아주 놀라운 거를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과거의 그 막 독재 국가, 막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민주국가로 상당히 성숙한 실국에서는 거의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그렇죠. 벤치마크. 네네. 이렇게만 바뀌어. 이렇게 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있잖아. 이렇게만 바뀌어. 중국한테도 이렇게만 바뀌어. 러시아한테도 아니면 딴 어디한테도 이렇게만 바뀌면 돼. 그리고 할 수 있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도 실은 기존의 옛날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좋죠. 그죠? 경험에. 그래서 자 서구에서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우리가 인정을 받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컨텐츠들이요. 우리 노래하는 BTS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실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어떤 인권도 얘기하고 그 보편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영화들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는 이유들이 우리 드라마들 이런 문화권 안에서 외곽에서 이루어지 하지만 이게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선을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구에서 지금 인정하고 이렇게 포합하고 가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투자하기까지 그 컨텐츠의 어떤 발전 가능성은 저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뿐 아니라 자꾸 정치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서 앞으로의 전체 이제 국제적인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이게 그동안은 무시해왔던 금융투자에서 무시해왔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러시아를 그냥 원자재 때문에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제재로 착살이 나버린. 그래서 러시아 같은 나라 볼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되게 중요하게 본 거고요. 또 어떤 나라 아마 중국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내부 규제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 뭐 중남미 어떤 나라 볼 때는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내부 갈등, 혼란, 그다음에 부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원자재 가격과 또 성장과 이게 아니라 그 내면 내에 흐르고 이게 연결돼 있는 정치 경제와 어떤 국제 정치적인 그다음에 생각의 차이. 자, 이런 거를 봐가지고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많은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경제 분석 한 다음에, 정치적 문제가 나오면, 아이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숫자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책임 방기라고 봅니다. 리서치는 그렇다 쳐. 근데 투자하는 사람은 연금이든 뭐든 간에
저런 문제 터지면 내 투자는 어떻게 돼요? 빼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 그쵸. 설명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경영, 경제 여기에 너무 집중이 된 30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쵸. 그 핵심이 이제 정치, 경제와 지정학 같은 국제 정치, 그다음에 정치 철학 같은 이런 툴들이 그런 그물망들이 이 문제를 네. 설명하고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로. 그래서 평소에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 철학, 비교 경제, 지정학 등 다양한 학문적 그물을 사용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 얘기 해주셨던 건데, 자, 이야기가 지금 러시아, 미국, 중국을 건너서 한국의 콘텐츠까지 왔는데, 다시 이제 러시아로 잠깐만 이야기를 돌려보면, 네. 아까 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평화보다. 네. 그럼 제재는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를 혹시 알 수 있는 뭐 거라든가 뭐 예측하신 게 있다면? 그걸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전쟁이 만약에 한두 달 안에 끝났어요. 네네. 그러면은 러시아 제재는 철회될까요? 유지될까요? 더 심화될까요? 심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끝나니까. 어. 전쟁이 길어지면 또 심화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저는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악화되거나 최소한 유지되거나 더 악화된다 보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이 잔인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죠. 제재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아직 파악도 안 됐고, 맞아. 그죠? 그래서 지난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제재는 계속 악화돼 왔어요. 그거는 끝났는데 네. 지금 이것도 전쟁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 네. 끝나면은 발의를 하고 우크라이나나 뭐 서방에서 발의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 거고 네. 시간이 필요한 거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돼요. 네.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제재를 더 강화하겠죠. 지금 제재했다가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재가 금방 끝날 거다라고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럴 수 있어요. 전쟁 끝나면은 돌아오겠네. 근데 저처럼 아니 전쟁 끝나고 나서 제재가 좀 더 심화된다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부담은 올라갈 수 있죠. 3월, 4월에 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된 이유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입니다. 처음에는 전쟁 이거 뭐 오래 가겠어? 뭐 간다고 그래도 뭐 한두 달 가면서 끝나겠지.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지 했는데 네. 전쟁 끝나도 제재는 계속 되겠네? 저기 잔인하게 저기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 그러면은 앞으로 특히 이 싸움이 그냥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한다면 야 그러면 이쪽의 제재와 이쪽의 불락화 이런 것들 되게 심해지겠네? 공급망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러프하게 그냥 나이브하게 본 분들은 아 이거 금방 끝날 거야 하고 놔뒀는데 좀 빠른 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인플레가 오르고 금리가 튈 거고 네. 주가도 그렇고 도망가야겠네. 투자 판단에 이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면요. 제재가 그러면 좀 줄어드나요? 그래서 전쟁도 장기화라기보다는 네네. 제재가 서방의 제재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푸틴은 여기서 만약에 평화회담 해가지고 그냥 대략 끝나고 오면은 뭐가 되나요? 얻은 게 있나요? 아까 처음에 우리 지금 했던 것처럼 얻은 게 없죠. 제재는 엄청나게 세졌고 그래서 이만큼의 이 제재를 상쇄할 만한 뭔가를 얻어내야 돼.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영토라든가 우크라이나 남부라든가 네. 그거 할 때까지 안 끝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는 거죠. 초점은 제재라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끝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방송에서 아니라 이제 김갑수 시인이 한번 물어보셨다. 그래서 네. 지금 전쟁이 끝나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없겠냐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다 철회한다. 그러면은 푸틴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양쪽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돼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중에 그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남부하고 이쪽 라인을 크림반도하고 이제 돈바스하고 남부 쪽 장악해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타격을 주는 거죠. 이제 찢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전선이 저는 몰도바로 확대될 것 같고요. 다른 이 CIS 국가 중에서 자꾸 서방으로 아까 우리끼리 가려고 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배신이야. 배신이야. 배신. 이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너 형제인데 배신이야. 이거잖아요. 네. 배신자는 죽어 이제. 배신자들한테 계속 할 것 같아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대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나토 회원국인 뭐 에스토니아나 일로 넘어가면은 그런 나토랑 전쟁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요. 네.
기존에 있는 이 유라시아 쪽에 있는 CIS 그게 몰도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몰도바가 딴짓하면 그다음에 조지아도 그렇고 자 아마 이쪽이 다시 한번 이슈가 우크라이나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개선할 것 같고 이 CIS 나라들은 아마 중간에 눈치 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이런 사항들이 러시아 주변의 이 상황을 되게 혼잡스럽게 계속해서 만들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센터님 말씀 들어보면 전쟁이 조금 어느 정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하다 보면 뭐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식량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했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투자 포인트로 삼아서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랑 뭐 거기 관련된 뭐 투자 관련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인플레이션 유가가 지금 한 110달러인가 몇 배씩 갔다가 10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그러면은 지금도 막 따라 사야죠. 근데 한 이 정도에서 90에서 100달러, 110달러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면 더 메리트는 없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떨어지지가 않을 거고 90에서 110달러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지 150달러로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아까 미국과 유럽연합 등등의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 동맹 우리도 가입돼 있죠. 제재를 하죠. 러시아와 중국이 또 한편으로 막 막아서고 있죠. 그런데 인도를 필두로 한 신흥국들이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아프리카 이런 신흥국, 인도네시아 신흥국들이 제재 동참을 안 해요. 오히려 인도는 야 우리가 그 러시아에서 루피로 루블로 원유로 사오는 루피 루블 직접 결제를 통해서 사오는 식으로 원유로 사오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도가 미국이 원했던 러시아를 둘러싼 이런 강력한 제재가 아니고 이게 자꾸 빵꾸가 나는 거죠. 특히 이 인도 같은 신흥국들은 야 그거 선과 악의 전쟁은 아니지. 아까 말한 대로 강대국끼리 너네끼리 이거 아니야. 옛날에도 봤던 것처럼 우리 거 관여 안 해. 그리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실용주의적 이렇게 나가니까 이러면서 러시아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제재까지 다 됐으면 유가는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풀어지면서 아마 지금 떠다니는 러시아 유조선 중에서 해상에서 이제 기름통에다가 러시아 거 49% 나머지 거 섞어가지고 러시아 거 아닌 것처럼 하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니까 그나마 지금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전 세계가 막 미국이 압박해가지고 막 러시아 완전 제재 이렇게 할까요? 통할까요? 안 통해요. 지금 그것까지 염두를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 구도로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대로 된다면 유가 급등보다는 100달러, 110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반대로 이제 이란과 베네수엘라 뭐 단어 어렵겠지만 이런 거 좀 들어오고 셰일가스, 셰일 개발 좀 더 하고 뭐 사우디나 이쪽한테 좀 끌어오고 등등을 통해서 이거를 맞추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투자하실 때 이제 그러니까 유가가 왜 움직이냐가 옛날에는 수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재라는 게 확 생겼던 이게 정치적인 이유죠. 그동안은 30년 동안 생각도 못했던 이렇게 큰 나라를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겠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가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그러면 중국은 제재할 날이 올까? 저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중국 투자 많이 했잖아요. 채권은 중국 투자 잘 안 해요. 그다음에 대체 투자, 인프라 투자 이런 거 있죠. 전 세계 뭐 이것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주식만 해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채권과 이제 여기는 만기가 막 5년, 10년, 20년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내가 그죠? 이자 받는 거니까. 주식은 하는 분들이 내가 뭔지 알아. 오케이. 리스크가 뭔지는 아는데 나는 오늘 들어가서 내일 빠져나올 거야. 돈 벌어서.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당한 게 몇 년 동안 당했잖아요. 규제와 뭐와. 근데 거기다 보니까 러시아까지 야 이거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신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나름의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외부의 이런 투자가 상당히 좀 둔화되는 가운데 내부의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로 막 움직여지고 있는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시장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 투자 리스크가 되게 높아졌다.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좀 들어보면 세계 경제적으로는 2028년경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군사적으로는 2045년쯤엔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2020년대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제어하지 못하면 2030년대 이후에는 군사력은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경제력에서 중국이 앞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네. 실제로 센트장님도 이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시니까 책에 담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GDP 규모는 뭐 경제 퀄리티라기보다는 사이즈인데요. 네. 그러니까 구매력이 커지는 거죠. 이게 한 2030년 전후 이대로 가면은 네. 그런 상황에서 2030년대는 군사력은 여전히 미국이 우위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예측을 이제 한 2049년 또는 45년이나 49년쯤 가면은 삐까삐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2049년이 중국몽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서 2030년대가 되면요. 네. 중국이 경제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군사력은 미국이 우위고 중국의 패권 등극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충돌밖에 없어요. 군사적 충돌밖에는 그래서 이제 그라함 앨리슨의 예정된 전쟁 전 세계 역사에서 항상 군사 충돌과 전쟁이 있을 수 있었고 자,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향후 10년이 미국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리더들 이제 대통령이 이제 화두가 있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국내적으로는 지금 분열된 국가 치유하는 거, 양극화돼 있고 막 이런 거 이 하나 있고요. 공화당, 민주당. 밖으로는 향후 100년, 50년, 100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제 중국이 막 올라가니까 이 10년 동안 군사력 굳이 쓰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것 또는 제도적인 것들, 지금 좀 제재 아니면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 빼는 거지 자꾸. 그러면은 제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힘이 있으니까. 그게 딱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들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이라 하지 마. 반도체도 그렇고. AI 보호에서 산업에서도 빼. 배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나름대로 반격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 빼고 나머지, 중국이랑 러시아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할 거고요. 중국은 자 미국 빼고 일단 나머지 우리랑 할 사람.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연합 등등은 눈치 좀 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쪽으로 많이 갖다 붙였겠다. 프랑스에서도 이제 마크롱이 또 연임되고 하니까 힘을 실어주겠죠, 정부가. 중간에서 실용주의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자꾸 양쪽에서 잡아당기기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정치 체제가 자체가 자유민주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동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정말 막 잡아당기면. 미중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패권을 아까 두 가지죠.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게 있고 네. 그 이유는 중국의 정치 체제가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네. 급부상되는 게 두렵기 때문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1등이 2등이 싫은 게 이 보통 영국이 미국이 올라오는 게 싫은가 좀 짜증나는 게 있겠죠. 근데 패가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같은 체제기도 하니까. 네. 근데 중국은 저 권위주의 체제이고 네. 저게 1등이 되면은 전 세계 정치 문화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우리의 것들이 퇴색하고 후퇴할지 모른다라는 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민주평화론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냐면 칸트가 처음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798년인가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칸트가 딱 보기에 유럽에서의 전쟁이 아주 개판이었는데 17, 18세기 네. 전쟁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왔어요. 왕실의 이해관계, 종교적인 이유로. 그래서 왕이 결정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가서 죽어야 됐잖아요. 전쟁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 결정하는 놈하고 수행하는 놈이 달랐다는 거지. 1778년 미국에서 공화정이 탄생하면서 전쟁 결정하는 놈하고 수행하는 놈이 같아졌어요. 대표를 뽑으니까. 프랑스도 공화정이 탄생했어. 왕을 죽이고. 이 사람들 굳이 가서 싸움하고 싶겠어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공화정으로 대표를 스스로 선출하는 민주국가로 바뀌면 전쟁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말은 되죠. 그리고 그런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중재하고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고 국제연합이 그걸로 만들어진 건데요. 민주평화론의 단점이 뭐냐면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괜찮은데 아닌 데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지면 안 돼요. 지금 그 싸움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아까 나토의 동진이 왜 무섭겠어요? 이 시스템이 달라서. 그죠? 자꾸 이런 식으로 서구의 이런 자유주의 문화가 들어올까봐 무서운 거고요. 중국 자기 빼고는 전부 다 민주국가로 다 돼 있고 자꾸 변하려고 하지만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건데 아마 그래서 그런 정치 체제 간의 갈등과 함께 패권 경쟁에 대한 문제가 지금 결부돼 있다는 것들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되지 않고 상당히 더 치열해질 거고 더 심화될 거고 편가르기도 심화되고 하면서 향후 10년에 아주 치열하게 박 터지게 아주 싸움이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질 거다 보는 겁니다. 향후 10년에 이제 박이 터지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대중 전략은 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요? 그 전에 트럼프는 딱 묶어다가 자기가 발표했어요. 중국 안변에 그러면 관세 때려. 그래서 자기 인기로. 그렇죠. 트위터에 맨날 끌려다니고. 바이든은 그렇게 안 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밑에 사람들 다 시켜. 그러니까 뭐 했는지 몰라 사실은. 원칙만 갖고 있어요. 밑에 사람들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밤새고 공격해요. 한쪽에서는 관세 좀 풀어줄까? 유화책도 나오고 한쪽에서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 위구르 인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야. 대만 놔두면 안 돼. 자 이제 그 미국 경쟁법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거나 다른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올 수 있도록 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바꿀 거야.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좀 제스처 같지만 다른 쪽에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고 중국 빼고 나머지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총체적인 전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 제재들이 먹혀서 나중에 G2의 이 양상이 패권이 안 바뀔 수 있는 걸까? 아까 이제 책에 적힌 거는 뭔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의도대로만 가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신흥국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 간의 갈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시스템이 좀 민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으로 자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바뀔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 보는 것처럼 우리끼리 좀 어렵더라도 우리끼리 살자. 그럼 뭐 GDP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게 아주 오래 가겠죠. 그런 세계는 지난 30년에 아주 좋았던 세계가 아니라 좀 암울한 세계죠. 그러니까 충돌은 나지 않지만 우리끼리 그냥 할래. 이거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군. 저는 그래서 세계 경제도 그런 것들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기업들은 더 힘들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정학적인 이런 갈등은 미중 갈등이나 뭐 갈등은 기업한테 더 큰 문제입니다. 금융투자보다도. 중국 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서로 양쪽에서 해달라고 그러고 리스크도 커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한 5년은. 근데 지금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축소돼가지고 아유 이거 잘못하면 1, 2년 안에 이렇게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결정할 때 못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금융투자는 아까 주식 투자는 내일 빠질 수 있지만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몇 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지금. 기업들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돼버렸다. 그럼 이제 미중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 좀 개인 투자자분들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툴들을 잘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능숙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음모설 자꾸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국제정치학의 학문에 있는 이론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외교도 있고 또 정치도 있고 뭐 정치학도 있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판단을 같이 해보시면 하면서 그래 나는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아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경제 분석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름 판단해 보시는 거잖아요. 나는 물가가 오를 것 같아, 뭐 어떨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판단을 같이 해보시고 지금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러시아 투자가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비슷하게 이런 정치적이거나 국제정치적 또는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지역들, 국가들 또는 섹터들은 조금 신중하게 하시거나 투자를 단기로만 하시거나 길지 않게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거나 금리로 치면은 막 3%짜리가 아니고 돈 더 줘, 10% 더 줘 이렇게 그럼 나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거든요. 리스크가 높아진 거죠. 실은. 그전에는 별로 안 중요했는데 지금은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리스크를 더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가는 건데요. 우리가 옛날에 2000년대 99, 2000년에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시장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남양유업 같이 갑질하고 이런 회사 있으면 야 저런 회사 투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그랬거든요. 금융시장이 무슨 학교인 줄 알아. 그거 뭔 상관이야. 돈만 잘 벌면 되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어때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하면 안 되죠. 상식적인 지금 학교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좋은 사회, 좋은 국가, 좋은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도, 그 다음에 거버넌스, 사회, 이제 소셜. 그래서 이제 ESG 우리가 많이 하죠. 네. 너무 기업만 보셨어요. 기업들의 ESG는 환경도 어떤 요체를 지켜내고 뭐 사회이사에 여성도 많이 넣어야 되고 막 이렇죠. 국가 ESG가 있습니다. 아, 국가도. 네, 거기 뭐라 그러냐? 법치를 따르냐? 그 다음에 부패도 있고 인권의 문제도 있고. 자, 그렇게 이런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스프링을 더 받거나 제외되거나. 네. 왜냐면 서방이 금융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거고 이제 중국과 이들도 반발하겠죠. 네. 그 잣대에 대해서 문화 상대주의 잣대로 얘기할 텐데 그래서 아까 이 싸움이 되게 고난도 싸움인 거예요. 네. 경제로 내가 돈 너무 많이 벌고 막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너네가 말하는 사회가 거의 100% 맞는 사회냐. 그렇지도 않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인정해달라. 막 이런 얘기로 아주 고난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미국 저 니들만 그동안 나쁜 짓도 많이 했죠, 실은. 우리가 많이 봤죠. 근데 여기도 더 나쁜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죠? 여기서 드는 그냥 질문인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어쨌든 민주주의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민주주의가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중국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민주주의만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렇게 적정이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다 이 한쪽으로만 색깔이 있는 게 또 생각해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걸 좋다 나쁘다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네. 앞으로 희망은 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이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민. 그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뭐 뉴질랜드 이민 가고 뭐 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헬조선도 있고 지금 짜증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난 좀 더 좋은 나라. 네.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잖아. 맞아요. 중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중국 이민 실은 받진 않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요즘에 뭐 저기 선수들 많이 가끔 하죠. 무슨 선수요? 그 뭐 피겨스케이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논외로 치고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보통 이민을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를 저런 체제 하에서 살고 싶게 하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도 못하고 그죠? 인권 탄압도 받을 수 있겠고 이게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실은 1990년대는 중국도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전 세계가 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소비에트도 망했고, 그렇죠. 자, 북한하고 중국도 돈 들어가서 자본주의 들어가게 되면은 바뀔 것이다 봤는데 중국이 안 바뀌고 끝까지 버티더니 오히려 힘이 세진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도 참 대단하네요. 안 바뀌면서 지금 G2가 됐으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게 있으면 자본주의만 실은 받아들인 거지. 민주주의 정치에 놔두고. 우리도 실은 이 경제 성장할 때는 국가주의, 국가주도의 발전을 많이 했었고 실은 그거에 대한 성공인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한번 우리가 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걸 때문에 다 자유민주를 수렴한다고 했다가 그게 아니고 이쪽이 다시 힘이 써지면서 그 자본주의 발전에는 굳이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되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치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죠. 성숙한 사회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전 세계가 민주주의로 아까 칸트가 말했던 그런 사회로 가는 게 물론 그때도 갈등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다른 패턴의 이슈들이 나오겠죠. 너무 그 민주주의로 갔더니 또 뭐 너무 서구주의적이더라. 그러면 이제 약간 동양적인 걸 가미해가지고 약간의 공동체주의적인 걸 감안해가지고 이게 지금 서구에서 나오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싸움이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의 중국의 또는 러시아의 이 정치체제는 우리가 보기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힘이 세지는 게 두렵다는 거지, 실은. 그죠? 그래서 그 이유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논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로 바뀌고 다 하는 거. 일단은 어떤 역사의 어떤 발전 단계에서 중요한 그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자기 걸 계속 고집할 겁니다. 이 영상 보신 시청자분께서 또 김 작가가 사회주의를 추구하느냐 오해하실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양쪽이 이제 있으니까 저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 드려본 겁니다. 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그러면 투자 조심해야 될 섹터라든가 국가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좀 어떤 데가 해당될까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그 중국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2014, 15년쯤에 후강통이라고 해서 중국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돈 들어갔거든요. 그때 야 중국이 앞으로 넘버원인데 전 세계 넘버원 될 거니까 가서 좀 손해 보더라도 깃발 꽂아야지. 그게 들어갔어요. 지금 뭐라 할까요? 그분들이 아니요. 미국 가만히 있을까? 정말 1등 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실은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뭐 저 중국을 분석하는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그 실제 중국 투자가 상당히 신중해지고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투자하실 때 반드시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게 강도가 커졌음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그걸 인식한 상태에서 단기만 하시거나 정말 확실한 거 확실한 거 단타가 제일 좋겠죠. 그렇게만 하지 긴 시기열의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리스키할 수 있다. 상당히 리스키하다. 중국에 투자한 게 좀 원래도 위험했는데 지금은 특히나 더 위험한 시기다. 그렇죠. 그 지난 몇 년간의 그 규제나 내부 규제나 뭐 문제도 있었지만 갑자기 IPO 하려는 것도 막 못하게 하고 갑자기 어느 기업이 이제 매출도 확 바뀌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 불규칙적이고 불투명한 거. 근데 거기 플러스 외부에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수출이 안 되게 하고 뭐 등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반드시 감안해서 그동안은 무시했어요. 별로 내일 나올 건데 뭐 했는데 지금은 언제 어느 때 뭐가 생길지 모르는 그걸 감안해서 조금 풀린다 그럴 때는 오히려 뭐 잠깐 들어갔다가 뭐 잠깐만 해도 될 것 같고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이 될 거고 다른 나라들은 다른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로 봤을 때 이제 내부적인 그 혼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진위 계수가 되게 높은 나라들은 지금같이 코로나 이후에 양극이 심해진 상태에서는 인플레도 오르고 그러면은 막 들고 일어나서 이 정부가 전복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 인플레부터 시작됐지만 결국 정치 사회적 혼란이 생겨서 우리 투자가들한테 기업들이 좋은 매출과 좋은 성장과 이 어닝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 툴들을 그래서 이제 좀 저희 책에서 설명해놨는데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어떤 이벤트의 가능성, 정치 사회적인 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 맷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나라는 지정학 잘 많이 보고 어떤 나라들은 내부 정치적인 혼란과 정부의 어떤 신뢰도, 견고한 뭐 맷집 이런 것들을 보는 눈들을 좀 다 복합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적힌 국가 분석 방법 내에 들어간 기준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벤트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이랑 통화 정책 및 금융 안정성, 뭐 외환 유동성, 뭐 재정 건전성, 정치 제도 문제 해결 능력, 뭐 그다음에 안정적 경제 성장 능력, 경제 탄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ESG 관점에서 좀 앞으로 좀 투자해도 괜찮은 섹터 및 또 어떤 주식이 있다면 좀 어떤 쪽일까요? 팁을 좀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큰 틀의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해 놓은 거는 우리가 개별 기업에 대한 ESG가 많이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환경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소셜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ESG하고 국가에 대한 ESG가 완전히 틀린데 자, 소셜에는 어떤 삶의 조건, 진짜 그 소득 불균형이 되게 심한 나라냐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거버넌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치를 따르느냐, 그다음에 인권의 실은 뭐 이런 식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예전에는 이런 거 잘 안 봤는데 연금과 보험사 또 뭐 KRC도 그렇고 이런 글로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들이 그전에는 그런 거 무시하고 막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자 이게 ESG가 SRO치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나라한테는 앞으로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되면은 거기 투자했던 게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유동성의 문제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많이 거의 안 봤는데 개별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 단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죠. 줄여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 한 20% 갔다가 아이고 이 이슈 때문에 안 되겠어 10% 또는 5%로. 이번에 러시아가 인덱스에서 빠졌거든요. 8% 인덱스가 빠져가지고 갑자기 빠집니다. 중국은 인덱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서방이 이제 금융 자산을 갖고 있고 그 투자를 앞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근데 그 좋은 사회는 실은 서구에서 생각하는 보편주의적인 그런 사회일 가능성이 높고 돈이 있기 때문에 힘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괜찮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은 평가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ESG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평가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 ESG에서. 아까
저기 뭐 중국이 실은 상당히 이슈가 많고 네. 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CIS 여러 가지 신흥국들이 그 이런 데서 발목을 많이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 괜찮다는 얘기 해주셔서 자, 또 센터님께서 원래 또 유튜브 출연 별로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먼 길 오셨기 때문에 사실 거리는 굉장히 가깝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점검 및 향후 좀 우리나라 올해 하반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우리나라는 네. 단기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인플레이션 급등에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금 동시에 겹쳐 있어서 네. 일단 기업들 매출이 좀 일단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인건비와 네. 그 전반적인 자재 비용들이 높아져서 이 이익이 많이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단기적인 어려움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은 이제 내년쯤에는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내년에요. 네 이런 것들을 그 내년일지 내후년일지는 봐야 되겠는데 네. 경기 침체를 한번 겪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금융 위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 침체랑 네. 금융 위기 다른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네. 지난 두 번이 네. 동시에 와가지고 헷갈린 거야. 지난 두 번이 뭐였죠?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네. 막 금융도 작살나고 이 금융위기까지 같이 왔죠. 네, 그렇죠. 코로나 자, 2008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이 왔죠. 네, 네. 그래서 경기 침체하면은 뭐 경기 침체가 오면 금융위기가 탁 아니요. 아니다. 그 전에는 경기가 침체된 거지 네. 금융위기가 난 건 아니었고 왜냐 2008년의 금융위기는 글로벌 뱅크가 쓰러진 그렇죠. 그래서 신용 사건이 발생한 신용위기였고요. 네. 2020년은 전염병 위기였죠. 이게 동시에 터진. 그래서 사이클에 따른 경기 화랑, 경기 그 침체, 네. 그리고 다시 화랑이 가는 이 사이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2008년이나 2020년 같은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자,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금융위기까지는 아닌. 그러니까지는 아닌. 왜냐하면 2008년과 2020년이 되게 특이한 위기였기 때문에 네. 그게 실은 저희들 전공이었거든요. 금융위기가. 왜냐하면 부도가 나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가 2008년에 그래서 제가 최연소로 증권인상을 받았다니까. 예측을 잘해서 서프라임 저거를 네. 남들을 다 나이브하게 봤을 때 저는 그 앞에 이벤트 리스크 분석이 그랬었는 거예요. 이벤트 분석이 매경 전공이죠. 증권인상. 증권인상. 그게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네. 각 섹터마다 뽑으니까 35명 뽑습니다. 아, 많이 뽑는다. 근데 증권인상은 그해 한 명 뽑는 거예요. 아, 나는 베스트 오브 한 명에 해당되는 것만 선정됐다. 지금. 그렇지. 그것도 최연소 35인가 6인가. 그때가 제일 총명한 것 같아. 알잖아. 30 중후반에서 40 초반이 가장 총명하고 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안 돼요. 지금 또 뭐 근데 경험과 연륜이 쌓이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하는데 네. 그래서 그때 그 분석을 했던 것들을 가지고 제가 시기열을 길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저 2020년 코로나 때 네. 자꾸 사스만 얘기했을 때 저희들은 시기열을 100년 이렇게 봐요. 스페인 독감 또는 홍콩 독감. 사스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2008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경험치였던 20, 30년의 경험치였던 미국의 90년의 SLN 사태를 봤어요. 주택 대부잡 사태를 금리 간직했거든. 심지어 그 버냉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엘렌도. 근데 저희는 대공황 케이스를 갖고 와서 그때 부도혈과 회수를 통해서 아마 IMF보다 저희들 예측 전망이 더 컸고 더 정확했었어요. 이유는 이 짧은 걸 한 게 아니라 대공황 때 거를 썼었는데 그 차이가 결국에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더라고요. 이벤트의 대응 능력들을.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경험의 오류와 뭐랄까 경제만 이렇게 너무 단순한 분석이 아니고 역사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기열에 대한 긴 시기열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년이나 뭐 그 후에도 경기 침체 올 수 있고 주식시장도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안 좋다고. 단기는 그럴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사실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게 엄청 다시 좋아지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간에는 오히려 채권을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 5%짜리, 6%짜리, 7%짜리, 심지어 10%짜리 괜찮은 채권 많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움직이죠. 자, 경기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막 정점을 치려고 가죠. 그러면은 요때 채권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플레로 가서 네. 경기 침체 때 그때 주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자
분들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뭐 설명회도 하고 하면요, 물어보면은 야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주식처럼 위험한 거 안 하고요. 채권으로 가서 쭉 벌다가 경기가 진짜 침체로 가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요. 그럼 가격이 오릅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그거를 처분하고 주식을 사요. 그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누가 승자냐? 채권 갖고 있는 놈이 승자예요. 미국채, 한국채나 뭐 우량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금리가 뭐 3% 있다가 1%.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주식이 막 1,500, 1,400 갔을 때 그 채권을 정리해서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 위너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위너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걔들은 계속 그거 하죠. 그분들은 계속 그거만 하니까 자산 배분의 원칙을 모르는 거죠.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채권의 비중을 늘릴 때고 주식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까 경기 침체로 가서 금리, 인플레와 금리가 확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채권을 줄이고 주식으로 가야죠. 채권과 주식의 이제 자산 배분으로 이제 그렇죠. 리밸런싱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미국채랑 한국채가 있으면 좀 어느 쪽에 우리가 좀 채권을 산다면? 그게 환율에 따라 달라요. 네네. 지금 환율이 1,230원, 40원은 제가 좀 부담스럽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 채권 하시는 게 나아요. 한국 국채 3.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3.2%. 자, 10년간 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이 만약에 1,100원대 초중반 떨어졌다. 그러면은 미국채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상황이라면. 근데 지금은 일단 우리가 원화가 많기 때문에 원화로 달러를 바꾸서 미국 국채보다는 한국 국채나 한전채 등등도 뭐 한 3년이나 1.5년도 거의 3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하고 주식 비중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줄여놨다가 나중에 채권으로 돈을 벌고 이 돈이 이제 일로 가는 거죠. 채권은 사실 우리 주변에도 주식 투자하는 개인분들 많지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게 또 많지 않잖아요. 그 채권도 우리 주식시장의 그 HTS, MTS 그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ETF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퇴직연금이라든가 월급 있죠. 그렇죠. 월급에 이제 퇴직연금 쪽에 거기 가입되는 게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채권이 많아요. 보험사에 가입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그쪽 자금이 많은데 거의 신경을 쓰셔야 돼요. 코로나 때 내가 주식 작살났었죠. 그때 예를 들어 1,5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채권 값은 올랐어요. 그걸 놔두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했어야 됐어요. 금리 이렇게 터져가지고 실은 한 2년 동안 채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채권으로 바꾸고 이쪽 떨어지면 다시 그 퇴직연금에 있는 거를 고칠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지면 다시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저 채권 쪽으로 바꾸는 게 현명한 일인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의 지금 정상화로 가는 거를 좀 해야 돼서 아마 제가 지금 요즘에 그 체린이 아빠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체린이 채권 어린이 아빠. 체린이는 딸 같잖아요. 네네. 그죠? 주린이는 꼭 그 아들 같고 말도 잘 안 듣는. 그죠? 근데 체린이는 정말 딸 같고 자, 그래서 채권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주식만 갖고 하지 마시고요. 자산 배분의 기본인 채권하고 주식이 있는데 아무리 시드가 적다고 해도 여러 가지 펀드도 있을 수 있고요. 5%짜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알채권을 나눠서 살 수도 있겠고요. ETF도 있어요. 채권 ETF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주식 공부하신 것처럼 주식 공부도 이게 뭐 섹터도 많고 막 그런데 채권 공부도 되게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채권도 뭐 대표적인 ETF 같은 게 있나요? 있죠. 뭐 미국의 이제 ETF라고 있어요. 하면 QQQ라든가 SP라든가 대표적인 있어요. 주식 ETF라면 있죠. 미국 10년물도 있고 뭐 미국 장기채도 있고 아니면 회사채 묶음도 있고 뱅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고 우리나라 것도 있긴 있는데 유동성이 좀 작아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편입해서 넣으면은 이제 좋은 이제 자산 배분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나 혹여나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땡큐죠. 땡큐에서 리밸런싱해서 다시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렇죠. 자 그러면 채권 말고 이제 좀 하반기에 조금 괜찮게 보이시는 섹터는 좀 어디가 있을까? 하반기에 좀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하반기는 주식을 전 자꾸 물어보시면 애매한데 제가 그쪽을 담당이 아니라 아무래도 금리 상승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섹터들인데 그게 일단 은행들이 좀 좋아요. 은행들이
아무래도 예대 마진도 있고 이미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요? 반영됐는데도 꾸준히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확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강하게 반영되고 있지만 리오프닝 하는 주식들 있죠. 그동안 참았던 억눌렀던 그런 것들도 여전히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하반기라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그 조금 더 그 경기가 좀 안 좋아진 다음에 지금은 경기가 나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년 또는 내후년에 침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은데 그때는 진짜 괜찮은 섹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 몇 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기업,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자, 그런 데들은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지정학적 문제까지 결부돼서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채권을 가지자. 지금은 주식보다는 고금리 채권 쪽으로 한 5%, 4%, 5%, 6%, 7%에 만족하시라. 당분간은. 대표적인 이제 경제 위기에 가까운 것들 1998년에 신흥국 외환위기, 2008년에 서브프라임발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에 글로벌 팬데믹 위기. 이때 위기 때 좀 어떻게 대응한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까요? 아까 전에는 이제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거는 위기 때 이제 채권을 가지신 분들이 리밸런싱 잘하면 부자 될 확률이 높다고 해주셨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위기를 분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했고 그거를 통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문제가 거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것들 너무 대출도 엄청나게 빌렸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서 나왔었는데 그 너무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문제를 정확히 깨닫고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할까를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8년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외환이동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뒤로 한 20년 동안 외환이동성 확충에 엄청나게 힘을 기울였어요. 외환 보유가 막 4천억 넘게 이렇게요. 근데 외환에서 더 이상 문제 안 터져요. 위기가 바뀌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해놓은 말이 이제 위기는 진화한다. 생각했던 위기에서는 더 이상 위기가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대형은행이 쓰러지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그때 제가 미국의 대형은행과 그 이제 미국 부동산과 이거의 전문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예측을 잘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대응을 봤어요. 정부의 대응. 외환위기 터지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뭐 돈 받고 하잖아요. 미국은 이 엄청난 대응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위기예요. 그럴 때 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연준과 미국의 재무부에서 정말 새로운 걸 갖고 오더라고. 그 양적완화. 그래서 매일 고민했어요. 이거 하면 되나? 자, 아니면 이제 뭔가 대책이 실은 양적완화까지 나올 때까지 뭐가 계속 있었어요. 뭐 해도 나오고 뭐 대책이 나와도 안 돼. 뭐가 나와도 안 돼. 하더니 양적완화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잡히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때도 되게 비관적인 사람 많았거든요. 지금보다 더 쓰러진다 봐. 근데 계속 보니까 이거 미국 사람들 되게 창의적이었던 것 같고요. 연준과 이런 대책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딴 나라 쓴 것들 가지고 대부분 쓰거든요. 여기는 없지만 한번 해봐. 그래서 과거를 봤더니 대공황 때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이러이러했으니까 했다고 그러죠. 그때 그런 건 처음이야. 그죠? 그러니까 대책도 정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그죠? 정부가 뭘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새로운 거였어요. 이번에도 그랬다는 것들 때문에 그 위기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되게 중요하게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정부의 대응도 진화하더라. 여기서 이 정부의 대응이 이 위기를 커버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고 한다면은 정말 케이아스로 바뀌었죠. 아마겟돈으로 바뀌었는데 그나마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사적이 많았지만 이렇게 했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도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나왔지만 이거를 어떻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었고 다음번에 위기가 나왔을 때 그 위기는 이제 기존에 없었던 위기 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지금 뭐 사이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진짜 자연재해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게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랫동안 참았던 지정학 문제가 이게 지금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커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이게 복합될 수도 있겠고 했을 때 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은 정부가 연합해서 해야 되는 문제냐 저는 진짜 그런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위기 때 그 대응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온통의 집합체인 이 국가 그래서 국가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이건 다음번 위기 너무 커가지고 막 미국만에 해결 안 되고 전 세계가 묶어서 해결되느냐,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위기 자체를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네. 같이 비교를 하면서 네.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는 어쨌든 계속해서 언젠가 발생할 테니까 그에 따른 정부의 이제 국가의 대응이 어떤지를 대응 능력을 파악하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걸 잘 판단한다면 개인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럼요.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투자하시는 대로 그래서 개별 종목 하나하나 그것도 재밌겠지만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큰 흐름들을 사이클을 금리를 중심으로 인플레와 금리를 중심으로 사이클을 보면서 자산을 뭐 채권을 넣을 거냐, 채권 많이 넣을 거냐, 주식 많이 넣을 거냐 이거 비중도를 조절해가면서 하시면 충분히 앞으로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 좋은 투자 수익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해 주식시장이 이제 호황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사실 지금 또 계신 분들은 손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지금 이제 역시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 나은 게 아니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많을 텐데 투자자분들에게 2020년대 자산 배분에 대한 좀 조언, 아까 전에도 좀 강조해 주셨지만 한마디 해주신다면. 나이, 그 연령에 따라 다르실 거예요. 네. 그 아무래도 지금 시드머니가 작고 젊은 분들은 제가 아까 채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비중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30, 그 지금 금리가 5%였으니까 이렇게 가져가고 뭐 약간 공격적인 주식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 60, 70으로 가져가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동안 채권 넣고 싶어도 못 넣었던 거거든요. 너무 낮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과 이제 퇴직연금, 이제 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채권 한 60, 70 넣어야 됩니다. 그 이상 넣어도 되고요. 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만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주식 쪽은 한 20, 30 정도로 이렇게 가야 되고 나이와 그 리스크 테이킹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런 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쨌든 채권 비중들을 좀 많이 넣어서 자산 배분의 기본을 향해서 갈 수 있을 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님 또 김작가TV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이 땅돈 힘 그리고 이제 작년 주간하실 때 인플레이션 이야기 이 이야기까지 이제 한 이야기로 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투자 조언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 경영 쪽 이쪽에 이제 관심을 요 한 1, 2년 동안 많이 가지셨을 텐데요. 그전에도 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책들, 또 문학, 어떤 정의란 무엇인가 뭐 등등등. 근데 그거하고 이제 경제 경영 투자를 별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읽는 거고, 자, 경제 경영 투자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연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앞으로의 사회는 뭐 ESG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시든 수필이든 아니면 어떤 것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괜찮게 보이는 그런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게 투자를 성공하는 중요한 비결이 될 거고 그런 지역들이 또 나타날 거고 그 지역들을 분석하는 틀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던 좋은 사회나 좋은 국가를 보는 어떤 이 뷰들이 만들어져서 이 투자에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경제 경영, 이 금융 투자 너무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같이 고민했고 살아왔고 공부했고 했던 것들을 다 같이 묶어서 그 시각을 가지고 본다. 거기에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 또는 인문학 이런 시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복합적으로 이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제 투자의 공부의 경계가 조금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신한철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